여러분, 혹시 최근에 자식과 대화를 나누다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건넨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의 목소리가 반가움보다는 귀찮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꼈을 때,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부모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시리고 아픕니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해. 아버지는 그걸 왜 또 물어보세요?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런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힐 때 우리는 단순히 서운함을 넘어서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자식이 나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참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주어 키웠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만 같은 두려움, 늙고 힘없는 내가 자식의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해야 한다는 현실이 우리의 노후를 더없이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의 태도가 변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나빠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며 부모인 우리가 자식에게 보여주어야 할 어른으로서의 위엄을 잠시 내려놓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베풀었던 무조건적인 희생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며 엄격하면서도 깊은 사랑으로 자식을 가르쳤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자식들이 패족의 후손이라는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엄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와 말과 행동의 무게였습니다. 만약 지금 자식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릴 이 4가지 원칙을 가슴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자식의 태도는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위엄의 회복입니다. 둘째, 경제적, 정서적 독립을 통해 지키는 주체성입니다. 셋째, 천마디 잔소리보다 무거운 침묵의 무게입니다. 넷째, 나 자신의 삶을 가꾸는 홀로서기의 미학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는 빈 껍데기처럼 남아버린 어느 70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혹시나 불편한 것은 없을까 전전긍긍하며 아들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짜증을 내고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우연히 정약용의 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남에게도 대접받지 못한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며 눈치를 보는 대신 조용히 서재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오더라도 현관까지 마중 나가 호들갑을 떨지 않고 그저 앉은 자리에서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아버지를 귀찮아하던 아들이 먼저 아버지의 서재 문을 두드리며 아버지, 뭐 읽고 계세요?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의 변화 속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위엄의 회복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군 자는 홀로 있을 때에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며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남이 감히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은 비단 학문을 닦는 선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 관계를 놓지 못해 전전긍긍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자식이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며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자식의 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행동은 자식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에게 매달린다고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부모를 약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인간의 본성 중 하나는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자식은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고, 부모는 그 자식의 입에 숟가락을 넣어주려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 좀 먹어봐라. 맛있다. 아, 내가 알아서 먹는다고. 자식의 짜증 섞인 대답에도 부모는 허허 웃으며 다시 반찬을 집어줍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의 비위를 맞추는 저자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자식들이 유배당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거나 좌절하여 삶을 포기할까봐 걱정했지만, 결코 자식들에게 나를 좀 사랑해다오, 나를 좀 이해해다오라고 애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꾸짖고 학문에 정진할 것을 요구하며 아버지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패족이라고 하여 기죽지 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문장을 다듬고 행실을 바르게 하여 세상에 너희의 이름을 드높여라. 이 당당한 태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존경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말씀을 법처럼 따르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랑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자식의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여러분의 할 일을 하십시오. 자식이 짜증을 내면 같이 화를 내거나 비위를 맞추려 하지 말고 단호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만 던지십시오. 내가 기분이 나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함부로 말할 권리는 없다. 예의를 갖춰서 말할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이 말 한마디가 구구절절한 100마디 잔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선을 명확히 긋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때 자식도 비로소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둘째, 경제적, 정서적 독립을 통해 지키는 주체성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근검, 즉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늘 경제적인 자립과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함부로 쓰면 마르고 잘 가두어두면 썩는다. 오직 검소함만이 재물을 지키고 나아가 너의 정신을 지키는 길이다. 현대의 부모님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식에게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 내 건데 미리 주면 어떠냐라는 생각으로 집을 사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고 손주들의 학비까지 내줍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자식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인 동시에 여러분의 노후를 볼모로 잡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는 부모는 슬프게도 자식에게 짐짝 취급을 받기 쉽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불효자라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실적인 생존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 그 대가로 효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산 효도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 끝납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줄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여러분 자신의 노후를 풍요롭게 가꾸는데 쓰십시오. 맛있는 것을 사 드시고 여행을 다니시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며 오히려 가끔 자식에게 밥 한 끼 근사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때 자식은 여러분을 부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멋진 어른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 독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서적 독립입니다. 자식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자식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이 이혼을 하든 사업에 실패하든 그것은 자식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식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해결해 주려 애쓰는 것은 자식을 영원히 어린아이로 만드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술을 좋아하는 형의 버릇을 걱정하면서도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형 자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올바른 길을 일러주는 조언뿐이지 그 길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사업이 힘들다며 손을 벌려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털어야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돈을 내줍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못되면 여러분과 자식 모두가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잃은 자식은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오히려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때는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나중에 너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돈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매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식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서 있을 때 자식도 부모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믿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천마디 잔소리보다 무거운 침묵의 무게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신 분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마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잦고 분노는 이를 그르친다. 이 가르침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에서 황금률과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많아집니다. 걱정되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심심해서 자꾸만 말을 하게 됩니다. 밥은 먹었니? 옷은 따뜻하게 입었니? 김서방은 잘해주니? 손주 학원은 어디 보내니?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말이 간섭과 통제로 들릴 뿐입니다. 이미 다 큰 성인인 자식에게 어린아이 다루듯 시시콜콜한 지시를 내리는 것은 자식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잔소리는 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100마디를 해도 자식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말이 너무 많고 그 내용이 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자식들에게 편지를 쓸 때 꼭 필요한 내용만을 담아 정갈하고 엄중하게 적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아버지의 편지가 도착하면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은 채 그 편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이자 말의 권위입니다. 자식의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오늘부터 말수를 절반으로, 아니 10분의 1로 줄이십시오. 자식의 집에 가서도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이건 유통기한 지났는데 왜 안 버리니? 청소 좀 하고 살아라 같은 잔소리를 멈추십시오. 그저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자식이 묻는 말에만 간결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자식에게 가르침이 필요할 때, 혹은 자식의 태도를 지적해야 할 때, 그때 비로소 무겁게 입을 여십시오. 평소에 잔소리가 없던 부모가 정색을 하고 낮은 목소리로 하는 한마디는 자식의 가슴에 천둥처럼 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여러분에게 짜증을 낼 때 같이 소리 지르며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자식의 눈을 응시하다가 잠시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게 둔 뒤 차분하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지금 감정이 격해져서 실수를 하는구나. 나는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말을 가려서 하거라.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위험은 자식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자식에게 여러분의 아픔이나 외로움을 너무 자주 토로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쑤신다, 저기가 아프다,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라는 말은 처음에는 자식의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자식을 지치게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며 자신의 미래를 봅니다. 늘 아프고 우울한 부모를 보면 자식은 자신의 미래도 암울하게 느끼고 본능적으로 부모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대신 긍정적이고 활기찬 이야기를 하십시오. 오늘 산책을 다녀왔는데 꽃이 참 예쁘더라. 새로 읽은 책에서 좋은 구절을 발견했다. 이런 대화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모가 잘 지내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어 오히려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하게 만듭니다. 넷째, 나 자신의 삶을 가꾸는 홀로서기의 미학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척박한 유배지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수백 권의 책을 저술하며 자신만의 학문적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는 데 집중했습니다. 은퇴 후 자식들이 다 떠나고 텅 빈 둥지에 남았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 공허함을 자식으로 채우려 하면 문제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노후는 끝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2의 시작입니다. 자식에게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를 회수하여 여러분 자신에게 쏟아부으십시오.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가 있다면 배우고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떠나십시오. 봉사활동을 하거나 소일거리를 찾아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겁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만큼 자식에게 큰 가르침과 존경심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식은 바쁜 부모를 존경합니다. 부모가 나 오늘 동호회 모임이 있어서 바쁘다, 내일은 도서관에 가야 해서 통화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때 자식은 부모를 내가 챙겨야 할 짐이 아니라 멋진 인생을 사는 선배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에 몰입해 있는 부모가 궁금해지고 그 에너지를 받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느라 바쁘고 전시회를 준비하느라 설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면 밥 먹었니? 라고 묻는 대신 내가 이번에 그린 그림 좀 볼래? 하며 눈을 반짝이십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은 그런 할머니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할머니의 그림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할머니의 태도가 바뀌자 자식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시나 귀찮음은 사라지고 존경과 애정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그러나 그 사이의 삶을 얼마나 밀도 있게 채우느냐는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다. 자식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는 부속품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여러분의 삶이라는 정원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비가 날아갔다고 해서 꽃이 시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꽃이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게 피어 있으면 나비는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아름다운 꽃이 되십시오. 향기로운 노후를 가꾸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저절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4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당한 태도와 위엄을 유지할 때 자식은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둘째,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하십시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가 자식의 짐을 덜어주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셋째, 말수를 줄이고 침묵의 무게를 가지십시오. 잔소리는 멈추고 꼭 필요한 순간에 단호하고 예의 있게 말하십시오. 넷째,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즐기십시오. 자식만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지만 그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은 지혜와 노력입니다. 부모 무시하는 자식, 이렇게 한마디만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그 한마디는 입으로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 전체로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한다. 그러니 너도 나를 존중해라.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표정에서, 행동에서, 그리고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오늘 저녁 혹시 자식에게 전화가 온다면 혹은 자식을 만나게 된다면 이전처럼 쩔쩔매거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그저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로 하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가 어떠했는지 짧고 담백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에 자식은 낯설어 하면서도 이내 옷깃을 여미고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노후는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열매를 맺고 그 향기를 음미하는 완성의 시기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도 꼿꼿한 선비의 정신을 잃지 않았듯 여러분도 노년의 삶을 위엄 있고 아름답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당당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